안녕하세요. 네, 시험 모바일입니다. 이동통신에서 AI, ML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GPP 진행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갈게요. 5G 같은 경우는 릴리즈 15부터 시작이 됐고요. 3GPP 릴리즈 15에서 시작이 됐고, 현재 대부분의 장비들은 릴리즈 15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장비들이 계속 사용이 된 거고, 릴리즈 18부터는 5G NR이 아니라 5G 어드밴스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냥 5G가 아니라 좀 더 활용되고 좀 더 그리고 6G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되는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자고 해서 릴리즈 18부터는 5G 어드밴스드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릴리즈 18이 지금 그 랜 파트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끝나고 이제 릴리즈 19이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내년 회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릴리즈 19은 그 플래너리에서 이제 아이템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릴리즈 18에서는 랜 1 쪽에서도 이제 AI, ML 관련된 표준화가 스터디 아이템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3GPP에는 스터디 아이템, 그 다음에 워킹 아이템 이렇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아이템은 실제 표준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연구를 하는 단계고, 그다음에 워킹 아이템으로 실제 돼야지 이제 표준에 실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스터디 아이템에서 된 항목들, 합의가 된, 어그리가 된 항목들이 이제 워킹 아이템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거의 그 스터디 아이템에서 진행된 사항이 워킹 아이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WRC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WRC 23이 얼마 전에 있었고요. WRC는 주파수 관련해서 전 세계 사업자들이 아니죠. 전 세계 국가를 기반으로 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고요. 4년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년마다 진행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6G 주파수나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G 어드밴스드가 일단 진행이 되고 그 AI, ML이 어떻게 표준화해서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가장 좋은 코드, 그 다음에 그 수신기에서는 알라모티 코드가 가장 기본이 근간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TBC에서는 알라모티 코드 기반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네, 코드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신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 알라모티 코드를 옵티멀이라고 얘기를 해요. 옵티멀 리시버라고. 그래서 요 수식에 의해서 간단한 수식인데 이 수식에 의해서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그 성능이 좋은 장비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통신은 되게 오래전부터 이어왔잖아요. 그럼 더 발전된 게 있을까? 그리고 수신기가 정말로 러닝을 통해서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좋아질 일이 있을까? 이런 게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의구심이 가는 와중에 일단 표준화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일단은 SI 쪽에서는 그러니까 코어 쪽 5G S 관련해서는 모델링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이나 트랜스퍼나 트레이닝 관련된 것들이 표준화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그렇게 큰 범위로 진행된 건 아니고 좀 그냥 모델링에 대해서 단순하게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워킹그룹, 랜3 워킹그룹에서는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을 관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에너지 세이빙, 그 다음에 로드 밸런싱, 그 다음에 모빌리티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제조사들도 그렇고 통신사들도 그렇고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항목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되게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 트래픽을 4G에서 5G 오프로딩을 하거나 그 다음에 커버리지를 모디파이션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기지국이 저녁에는 사람들이 다 자니까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러면 전부 다 기지국을 이렇게 그 신호를 방출하면서 이렇게 전기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탄소 배출에도 안 좋고 전기료에도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로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각 기지국마다 근데 사람이 이걸 일일이 수동으로 뭐 껐다 켰다 이런 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implementation 단에서도 표준이 진행이 안 됐어도 다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표준이 돼서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요. 로드 밸런싱도 그렇죠. 셀이 여러 개가, 예를 들어 주파수가 여러 주파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서로 간에 여기는 뭐 10명 가입자가 있고 여기는 뭐 100명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 훨씬 더 속도가 안 좋고 하겠죠. 그럼 이쪽으로 로드를 밸런싱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 여기에 가면 뭐 50명, 60명 이렇게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 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기존의 통계라든가 기존의 학습된, 그리고 기주국마다 그 뭐 시간대마다 각각 다를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모빌리티 옵티마이제이션도 우리가 일일이 다 사람이 이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동을 하고 어떤 그 뭐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항상 매번 끊기는 구간이 있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최적화를 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죠. 근데 그걸 이제 자동화를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질 수 있고 고객들한테도 훨씬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랜 1에서는 이게 릴리즈 18에서 스터디 아이템이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CSI가 뭔가요? CSI는 이제 CQI, RI, PMI 뭐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의 정보를 알려주는 게 이제 CSI RS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한 정보예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단말한테 데이터를 단말과 주고받으려면 채널 정보를 알아야 무선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정보를 줄 거잖아요. 그래서 무선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게 CSI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CSI를 어떻게 더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냐. 왜냐면 이게 오버헤드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 나가기 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빔 매니지먼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빔을 어떻게 더 뭐 단말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동하는 방향으로 빔을 미리 이렇게 틀어서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더 품질을 좋게 만들 수가 있겠죠. 빔 포밍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이고요. 포지셔닝은 포지셔닝 어큐러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단말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으로 그 LLM 모델을 적용을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적용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걸 기주국이나 단말이 다 처리를 모든 거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프로세싱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 LCM이라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프레임워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컬렉션은 이제 통계를 보거나 파라미터를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받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집을 하게 된 정보를 가지고 모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이제 시키게 되고요. 이 트레이닝 시킨 거를 가지고 이제 모델 인퍼런스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변경된 사항들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좋은 것들을 계속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단말이라든가 기주국이라든가 어떤 기능이라든가 파라미터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을 하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프레임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AIML을 이렇게 돌릴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식이 있냐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모델 X라는 거는 음, 모델 X는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말은 단말별로, 그러니까 단말은 단말,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별로 각각이 이제 그 머신 러닝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델을 딜리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체의 AI ML을 위한, 그리고 훨씬 더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단계인 거고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정보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뭐 엔코딩을 하고 한쪽에서는 디코딩을 한다고 하면 서로 모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델 자체를 전송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서로 간의 정보들을 알기 위한 배지 정보들을 알거나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가 그 어떤 데이터들 그리고 어떤 모델을 보낸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단계가 모델 Y입니다. 그리고 모델 Z 같은 경우는 아예 모델까지도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는 모델은 이런 거니까 너도 이 모델 기반으로 음 너도 이제 그 AIML을 수행을 해.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델 X 같은 경우는 사실 표준에서 꼭 알 필요는 없는 거죠. 표준에서 꼭 알 필요는 없고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장비, 각각의 노드에서 수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서로 간에 이렇게 그 AI, ML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런 거 관련해서 이제 표준화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터미널로지 같은 경우는 UI 사이드, 그러니까 UI 쪽에서 모델링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이드, 그러니까 기지국에서 또 모델링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인퍼런스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투 사이드에서 양쪽에서 다 인퍼런스가 조인트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CSIRS를 기지국에서, 그러니까 G노드비라고 할게요. G노드비에서 이렇게 유이한테 전송을 하게 되면 이 단말에서는 CSI 정보를 가지고 이제 CQI를 내가 지금 단말이 받는 품질이 어때? 너하고 나하고의 지금 품질이 이 정도야라는 정보를 기지국한테 다시 알려줘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스케줄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CSI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데 이 CSI 정보 피드백을 할 때 이 CSI에 대한 피드백 정보가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지국으로 줘야 되는데 이 정보가 너무 커지니까 이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때 인코딩을 해서 이제 주게 되고 그러면은 기록에서도 당연히 디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그 모델에 따라서 모델에 맞는 디코딩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서로 간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 사이드 AIML 모델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런 세 가지 어 터미널로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CSI 정보는 어떤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CSI 컴프레션 같은 경우는 CSI에 그러니까 채널 에스티메이션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금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CSI RS, CSI RS 타입 1이 있고 예를 들어 타입 2가 있다고 보면요. 타입 2는 예를 들어 뭐 MU 마이모 예 사용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냥 위치 기반 빈포밍을 알리기 위한 코드북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위치를 알려주거나 뭐 이런 용도로도 활용이 되는데 타입 2 에서는 어 앰플리튜드까지 알아서 단말의 위치와 그리고 그 빔의 세기와 이런 것들까지 정보를 알려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헤드가 점점 커지고 데이터를 전송해야 될 게 오히려 이런 시그널링 정보들을 알려주는 데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쓰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신호가 안 좋을 때는 훨씬 더 이런 품질 정보들을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고 그러면 훨씬 더 그 성능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투 사이드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말에서는 인코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지국에선 디코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단말은 자기가 만든 모델이 있는 거잖아요. AIML 모델이 있는 거고 그러면 기지국에서는 그 AIML 모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레벨 Y나 레벨 Z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럼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자체를 알려주진 않아요. 근데 어떤 정보들을 내가 이렇게 같이 보낸다는 시그널링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모델 Z 같은 경우는 아예 모델까지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큰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단말 같은 경우도 단말 칩셋 회사가 뭐 퀄컴도 있고 삼성도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마다 다 모델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기지국도 여러 가지 그 벤더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단말들마다 정보를 다 얘네가 모델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서로 간에 또 그 모델을 공유를 하고 다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 거를 이렇게 다 오픈을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또. 그리고 또 이 모델별로 다 디코딩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쉽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표준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그다음에 CSI 프리딕션 같은 경우는 타임 도메인 프리딕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단말이 지금 채널을 측정한 부분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말이 이동을 하게 되면 훨씬 그 모빌리티에 따라서 도플러 시프트 영향도 있을 거고, 속도에 따라서도 품질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게 된다는 거죠. 예측을 해서 단말이 알려주게 되면 그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채널의 품질을 반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평균적으로 속도가 한 50% 정도 성능이 개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엣지, 그러니까 셀 엣지에서는 신호가 안 좋은 부분에서는 뭐 32%까지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빔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 FR2 밀리미터 웨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워낙에 고주파 대역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빔포밍을 사용을 합니다. 아날로그 빔포밍이라는 거는 빔의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딱 아예 정해져 있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단말이 이 한 셀에서도 단말이 이동을 하게 되면 빔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빔 체인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빔 체인지를 빨리빨리 수시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늦어지게 되면 품질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쪽 빔으로 지금 쓰고 있다 그러면 이 빔에 약한 신호를 받게 되니까 훨씬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단말의 위치에 따라서 빔을 어느 빔을 쓰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빔 프리딕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뭐 CSI 프리딕션이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빔의 위치를 미리 알고 하게 되면 품질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수동으로 하게 되면 훨씬 힘드니까 이걸 모델을 적용을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학습을 통해서 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RSIP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는 뭐 빔 체인지나 이런 것들이 했을 때 훨씬 더 아큐러시가 한 37% 된다고 하면, 얘를 가지고 훨씬 더 AIML을 이용하면 46%나 거기에 CSI까지 활용을 해서 포지셔닝 기반으로 해서 하게 되면 96%까지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성능은 확실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포지셔닝은 이제 지금 현재 포지셔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셀이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 가입자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한다 그러면 요쪽에서 오는 신호, 요쪽에서 오는 신호, 요쪽에서 오는 신호를 기반으로 판단을 해서 어느 위치에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아무래도 그러면 이게 뭐 GPS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기지국 기반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AIML 모델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위치를 찾고 하는 것들이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G를 갈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AIML이. 그래서 네이티브 AIM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신기와 수신기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각각의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개발한 그런 음 그 모뎀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채널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신할 때도 각각 단위마다 훨씬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수신기에서도 훨씬 더 좋은 모델을 각각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 훨씬 더 좋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한계가 있겠죠, 지금은. 왜냐면 지금 하는 장비들은 이런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온라인으로 돌려야 실제는 옵티멀한 그런 모델링이 될 수 있는데, 옵티멀한 모델링을 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계속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프로세싱 능력이나 이런 게 좋아진다고 하면 ML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성능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기술이 진화하다 보면 점점점 더 뭐 CPU 성능이라든가 실리콘의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성능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AI, ML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은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또 제가 그리고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AI, ML이 표준화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 릴리즈 18이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19 아이템이
반영이 됐으니까요. 추가적으로 그 진행되는 다른 아이템들도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